어머님, 칠순잔치는 여기서 하세요. 이젠 반지하가 어머님 집입니다.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전 재산을 빼앗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20만 원짜리 반지하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도 돈도 믿었던 가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제 인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에서 펜트하우스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포기로 끝날 인생이 새로운 시작으로 뒤집힌 순간, 과연 저는 어떻게 70년 인생의 진짜 칠순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내 집이 아닌 아들 민준의 집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실 주인이라는 말보다는 가사 도우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는 주방에서 나는 쌀을 씻고 냉장고 속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잠이 많은 편이라 나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에 나올 일은 없었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내가 고생이 많지. 나라도 가서 밥이라도 해줘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정갈하게 반찬들이 올라왔을 때 비로소 민준이와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진수성찬이네요. 엄마가 있으니 제가 늦잠도 자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은은 숟가락을 들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참 예뻤지만 내 귀에는 마치 나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새벽부터 이 주방에서 홀로 서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콕콕 찔려왔지만 그 찔림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하게 남은 전세금 5억 원의 금융관리를 전적으로 아들 민준에게 위임했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믿음직한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매번 내가 노후 자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형식적인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노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지만 눈빛은 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의 등을 보며 내 아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도중 지은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칠순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해야죠. 민준 씨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잖아요. 나는 깜짝 놀라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생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잔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해주는 걸 거야. 내 아들 부부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나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전히 소중한 가족으로 대해준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지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내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칠순 잔치 당일에 깜짝 이사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깜짝 이사 이벤트? 나는 잠시 의아했지만 곧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 뒤편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 바로 나를 낡은 반지하로 추방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인 낡은 지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칠순 잔치를 맞이할 터이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과 몇 장의 명함이 전부였습니다. 지갑의 가죽은 남편의 손때가 묻어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지폐 칸 깊숙한 곳에서 나는 작게 접힌 복권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내게 쓸데없는 복권 같은 거 사지 마 라고 잔소리했지만 자신은 가끔 재미삼아 1,000원짜리 복권을 사서 지갑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발견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 잔소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 복권 영수증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것이라며 그대로 쓰레기통에 무심히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 종이 조각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복권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칠순 잔치 때 입을 한복을 고르라며 나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눈에 띄는 붉은색 한복을 고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님, 주인공은 눈에 띄어야죠. 나는 오랜만에 좋은 옷을 입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고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지은은 굴욕의 대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알 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들 민준이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파트 비밀번호는 이제 지은이가 관리를 좀 해야 해서요.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멍했습니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나를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무심하게 대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추스르고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 싶어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소를 들고 웅크린 채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며느리 지은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칠순 잔치 핑계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 저 노인네 집만 얼른 치우면 돼. 저 노인네 집만 얼른 치우면 돼. 그 문장이 내 귓속에 박히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변기소를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며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 존재가 그들에게는 짐이자 치워야 할 대상이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지은이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오해한 거야. 내 아들인데, 내 며느리인데. 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간신히 위로했습니다. 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혹시 짐 정리를 도와줘야 하니? 칠순 잔치 전에 할 일이 많을 텐데. 지은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나를 보고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제 친구랑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부엌에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녀는 나를 부엌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명확한 감정적 거리두기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차가운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나에게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아들 민주는 자기 방에서 짐을 싸는 듯 상자를 정리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짐을 싸는 거지? 이사 이벤트라더니 왜 우리 짐이 아닌 자기 짐을 싸는 걸까?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는 결국 침실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껴안았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 답답한 심정을 알아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지은이가 골라준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금은박으로 수놓인 옷고름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생애 가장 성대한 잔치가 될 거야. 나는 아들 민준 부부가 보여줄 효도를 기대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과 서두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잔치 준비로 바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실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잔치 장소로 말이지? 손님들은 벌써 도착했을까 모르겠다. 나는 잔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지은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희가 깜짝 이사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잔치는 사실 없애버렸어요. 대신 저희가 준비한 새 집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잔치 대신 어머님만의 공간을 선물해 드리는 게 진짜 효도죠.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잔치 대신 새 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잔치를 없애? 아니, 그럼 손님들은 어쩌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들 연락을 했니? 괜찮겠어? 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어머님 이름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취소했다고 다 연락드렸어요. 이제 어머님은 아무 생각 마시고 저희가 준비한 곳으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나를 위한 배려겠지 하며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짐이 담긴 듯한 허름한 상자 2개를 현관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재촉했습니다. 엄마,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나는 마침내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낡은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낡았고 간판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음침하고 습한 반지하 건물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여기가 우리가 새로 이사 온다는 집이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까의 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귀찮음과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냉정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택시기사에게 이 집 내려주세요라고 말한 후 내 옆에 놓여 있던 상자들을 난폭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반지하 문 앞에 털썩 던져두었습니다. 짐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내 심장을 짓누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채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2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앞에서 짐짝과 함께 내버리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공개적인 모욕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비수였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저희가 준비한 새집입니다. 이제 저희는 바빠서 가봐야 해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그 미소는 잔혹한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택시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며느리도 덩달아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내가 절규했지만 택시는 매정하게 시동을 걸고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뒤따르는 먼지바람만이 내 화려한 한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대한 칠순 잔치는커녕 나를 길거리에 버리기 위한 가짜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채 낡고 지저분한 반지하 문 앞에 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붉은색 한복이 마치 굴욕의 상징처럼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어코 반지하 방 안으로 간신히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흙이 뒤섞인 축축한 냄새가 속을 메스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창문은 절반만 땅 위에 걸쳐 있어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햇빛은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던져진 짐들이 방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짐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익숙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낡은 겨울 점퍼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나는 점퍼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점퍼를 껴안자 나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요.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의 낡은 옷만이 나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결국 부재중 알림만 남긴 채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냉정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나는 방 한구석, 벽에 핀 거무튀튀한 곰팡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곰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 이렇게 썩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나는 내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 절망적인 현실이 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 화려한 한복 차림이 너무 우스워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복을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이 옷을 입고 모욕을 당하다니. 내가 왜 그들의 말에 속았던 걸까? 나는 나 자신을 한없이 비난했습니다. 며칠 전 지은이가 엄마 짐은 제가 다 쌌어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계획적인 범죄의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만 골라 이 낡은 곳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이사 이벤트라며 나를 속였던 민준의 착한 얼굴을 회상했습니다. 그 얼굴이 가면이었음을 깨닫자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나는 방바닥에 깔린 얇은 장판 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기운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밤새 반지하 창문으로 차량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로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곰팡이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화장실로 가 물을 찾았습니다. 생존 본능만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낡은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노인네라서 이렇게 버려진 걸까? 심리적인 무너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벽에 기댄 낡은 짐짝들 사이에서 나는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버려진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얇은 장판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이미 후각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여기서 썩어 죽겠구나. 나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어제 민준이가 던져두고 간 짐짝들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충 접혀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흐릿한 반지하 불빛 아래에서 그 서류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 계약 해지, 소유권 이전.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하나하나 따라 읽자 그 잔인한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전세집 계약 해지. 그리고 충격적인 다음 문장. 전세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아들 민준에게 증여한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순식간에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4억 원. 내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 모았던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라는 명분은 그저 나를 밖으로 내쫓고 계약 서류에 서명하게 만든 기만극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나도 모르게 괴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방 안에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찢겨진 서류 조각들을 부여잡고 나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 돈 4억 원을.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물만 겨우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는 이제 살갗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방바닥은 항상 축축했고 벽지의 곰팡이는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두껍고 심각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때문에 나는 기침을 연발했습니다. 폐가 썩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옷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곰팡이들이 남편의 낡은 겨울 점퍼마저 훼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방의 중앙, 조금이라도 덜 습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유품만이 유일하게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나는 내 몸의 고통보다 4억 원의 돈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끓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며느리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한다. 내 돈 4억 원만 돌려다오. 이곳에서 살 수가 없구나.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애원하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짧고 냉정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도착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유세 떨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다 갚을 거잖아요. 나중에 민준이한테 연락하세요. 전 바빠요. 유세 떨지 마세요. 그 5글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사고가 멈췄습니다. 아, 참, 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처리해야 할 부채였던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최종적인 결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부재 중이었습니다. 아들의 방관은 며느리의 폭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밤이 되자 반지하 창문에 비치는 내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지고 눈은 퀭해진 노인이었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 그 사람이 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자아 상실이었습니다. 이 습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얼마 안 가 내 목숨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생존에 대한 강렬한 공포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찢어버렸던 증여 서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작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줍는 그 행위는 내 무너진 정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자 증여라는 2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가야 해. 내가 직접 찾아가야 해. 나는 결심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새로 이사 간다는 그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외투만이 나의 방패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오랜만에 쬐는 햇빛에 눈이 부셔 휘청거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햇빛 때문에 눈이 아팠습니다. 나는 마치 죄수처럼 지하 세계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있다는 강남까지는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나는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탔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 돈 4억 원과 칠순 잔치 기만을 되뇌며 분노를 연료 삼아 걸었습니다. 분노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번쩍거리고 깔끔했습니다. 나는 낡은 외투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요?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저기 101동 민준이네 엄마입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경비원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출구 쪽에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차였습니다. 나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증거 서류를 꽉 움켜쥐고 나는 그대로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민준의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입구, 한낮의 아스팔트 위였습니다. 기익, 굉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앞유리에 이마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이 인상을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보다는 짜증과 분노가 먼저 보였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왔어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걸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가장 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돈 4억 원 당장 돌려줘. 내가 평생 모은 돈 아니냐. 그리고 이게 뭐냐, 반지하 방이. 엄마를 반지하에 버려. 울부짖음과 항의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민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황급히 내리더니 내 팔뚝을 거칠게 잡고 아파트 옆 화단 구석진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아들의 손에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나는 아들에게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여유롭고 화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더니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계집애. 속으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꾸민 짓이지? 내가 다 꾸민 짓이냐고. 나는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은 잽싸게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손이 허공에서 멈추자 그녀는 기어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노인네. 그 노골적인 무시는 모욕의 절정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수줍게 며느리 역할을 하던 지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손가락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행패해요? 이 아파트는 우리가 경매로 산 거지. 당신 돈이랑은 손톱만큼도 상관없어요. 당신 지금 재산 포기 각서에 다 서명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짓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나는 지은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나를 덮쳤습니다. 귓가에는 웅웅거리는 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매로 샀다니 경매로. 그녀의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망치질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오직 칠순 잔치라는 단어와 반지하라는 단어만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꺼이 서명했던 그 서류가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당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폭발하게 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내려다보더니
나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파트에서 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당신 주거 침입에 영업 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빨리 가세요. 경찰 신고. 이젠 법까지 끌어들여 나를 위협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순한 노인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나를 순식간에 굴복시켰습니다. 지은은 아예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 버튼을 누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아파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발 가세요, 엄마. 제발.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오직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행동을 단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최종적인 외면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냉정한 표정에서 낯선 악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은과 민주는 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아파트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뒷모습은 그들의 새로운 부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파트 입구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준 이 모욕과 고통 나는 평생 잊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이 깔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낡은 지하철역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체력과 정신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인 것 같았습니다. 반지하로 돌아가는 낡은 버스 안이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버스 창문에 붙은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로또 1등. 나는 그 문구를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 그저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축축한 장판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입던 낡은 겨울 점퍼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힘들어도 견뎌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위로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어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남편뿐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방 구석에 놓아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의 낡은 겨울 점퍼를 다시 꺼냈습니다.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퍼에 코를 묻으니 희미하게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점퍼를 꽉 안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복수하겠다.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결심의 빛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욕을 잊지 않기 위해 반드시 복수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방바닥에 깔린 곰팡이 핀 신문지를 보았습니다. 이 더러운 반지하.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내게 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이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다짐하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의 의지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반지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마음은 껍데기만 남아 무기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독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익숙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 없이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습니다. TV에서는 한 아나운서가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 당첨자 인터뷰였습니다. 억대의 돈을 손에 쥐게 된 그들의 행복한 표정은 지금 내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런 행운이 나에게도 있을까? 헛된 생각을 하며 나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로또 당첨자 인터뷰를 보면서도 무심히 남편 옷상자를 끌어내렸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시 남편의 낡은 겨울 점퍼를 꺼냈습니다. 습기로 인해 축축해진 점퍼를 탁탁 털어내는데 이상하게도 점퍼의 안주머니 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였습니다.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촉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깊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접혀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낡은 로또 종이였습니다. 순간 며칠 전 버스 창문에서 보았던 로또 1등 광고 문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렇게 잔소리했던 복권이었습니다. 나는 로또 종이를 펼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빨간색 도장. 1등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 혹시나 눈이 잘못된 건 아닐까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70억 원, 70억 원. 4억 원을 갈취당하고 반지하에 버려진 내 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금액이 놓여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죄어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을 든 채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감정 폭발이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에게 복권 사지 마 라고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매주 이 복권을 몰래 사왔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아내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권 사지 마 라고 쏘아붙였던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기쁨,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로또 용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득 수령 마감일이 걱정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의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반전. 수령 마감일이 찍혀 있었습니다. D-3일. 단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면 이 70억 원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나는 그 생각과 동시에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곰팡이 냄새, 축축한 습기, 이 반지하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로또 용지를 남편의 낡은 외투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4억 원을 잃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아 더러워진 얼굴을 대충 물로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 내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표정은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슬픔과 절망이 증발하고 오직 냉철한 이성만 남은 듯 했습니다. 감정이 냉각되었습니다. 민중과 지은에게 받은 모든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아스팔트 위의 수치, 경찰 신고 위협, 노인네라는 비아냥. 나는 그들에게 복수해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완벽하게.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복수의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70억 원. 이 돈은 내 삶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나는 낡은 반지하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축축한 장판. 내 과거의 고통이 서린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과의 인연은 단절되었습니다. 나는 로또 수령을 위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새벽.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복수가 이제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나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로또 본사로 향했습니다. 당첨금 수령 창구 앞 내 심장은 옅은 긴장감으로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반지하에서 심장이 터질 듯 절망했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로또 용지를 확인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을 때 세금을 제외한 엄청난 액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돈이구나.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짓밟았던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자 내가 빼앗긴 4억 원을 되찾고 남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당첨금 수령 직후 나는 가장 먼저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전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아들 민중과 며느리 지은의 연락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나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철저한 고립. 그것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분 세탁이었습니다. 나는 강남의 가장 고급스럽다는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촌스러운 흰머리와 지친 얼굴을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내 얼굴에 잠재된 우아함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곧바로 명품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반지하의 옷까지, 그리고 칠순 잔치에서 입었던 그 낡은 한복 대신 세련되고 차가운 색감의 명품 옷들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지적인 전문직 여성 같았습니다. 시각적인 대비가 완벽했습니다. 나는 말투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순하고 촌스러웠던 말투 대신 낮고 냉철하며 짧고 지적인 말투를 연습했습니다. 모든 행동과 표정에 의도적인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김순자로 알아보지 못할 것.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완벽한 변신은 복수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만 남겼습니다. 남편의 낡은 겨울 점퍼는 비싼 새 옷장 깊숙한 곳에 정성껏 보관했습니다. 그 점퍼는 내 과거이자 내가 복수를 해야 할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반지하 방의 보증금 20만 원 따위는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 나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인 분노 해소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완벽한 정의 실현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지은이 그렇게 탐내며 자랑했던 강남 요지의 다가구 건물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전문가 중 가장 유능한 건물 투자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에게 내 신원을 완벽하게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하며 건물 매입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민중과 지은의 재정 상황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위한 틈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파트, 그들의 소비 패턴,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조사 결과 민준이 고수익 부동산 투자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나는 민준이 사기성 투자에 쉽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을 곧장 파악했습니다. 나는 익명의 루트를 통해 그가 솔깃할 만한 사기성 투자 정보를 흘렸습니다. 치명적인 독이 든 미끼였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민주는 스스로 그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건물 매입 계약서의 최종 사인을 앞두고 고급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차분하게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와인의 차가운 맛이 내 냉정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복수가 단순한 개인의 분노 해소가 아닌 기만과 패륜에 대한 합당한 응징, 곧 정의 실현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민중과 지은에게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다가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일이면 강남의 건물주가 된다는 사실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마침내 내가 매입한 강남 다가구 건물의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펜을 든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것은 내 앞에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거듭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나는 이 강남 요지의 건물을 소유한 새로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내 새 보금자리는 그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며칠 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반지하 방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통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햇살을 쬐습니다. 마치 햇빛이 내 몸 깊숙이 스며들어 반지하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야경이 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성취감은 복수를 향한 나의 냉철한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민중과 지은의 몰락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내가 익명으로 흘린 사기성 투자 정보에 그들이 걸려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고수익 부동산 투자는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정보까지 얻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유도할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여주는 함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은이 평소 백화점에서 그렇게 탐내며 만져보던 명품 가방을 매장에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가장 선망하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스테이크, 내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삶은 그들의 초라하고 위선적인 삶과 극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익명의 휴대전화로 며느리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아직 도와줄 사람이 있다. 지은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작은 희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강남 XX 건물 펜트하우스의 새로운 주인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복수의 장소를 명확히 지목한 유인책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지은과 민준이 지금쯤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을지 예상했습니다. 내가 심리를 조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나는 바로 응답하지 않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하도록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이 복수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조절해 줄 것이었습니다. 나는 칠순 잔치 때 그들이 나에게 입혔던 낡은 한복 대신 가장 고가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드레스 위에는 지은이 탐내던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로비의 CCTV를 통해 민준과 지은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했고 지은은 초조한 표정으로 힐끔힐끔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던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4억 원 갈취와 반지하 굴욕에 대한 대가다. 나는 복수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나의 역전극을 개시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강남 다가구 건물 매입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의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7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 뭉치 앞에서 내 앞에 중개인과 은행 관계자들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반지하를 배회하던 초라한 노인이 아닌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사모님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손에 쥔 몽블랑 만년필의 무게가 낯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펜을 든 내 손은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나를 단련시킨 것입니다. 나는 한 획 한 획 또렷하게 내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나는 이 강남 한복판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겁니다. 나는 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내 새 보금자리는 그 건물 꼭대기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이사를 온 첫날 나는 과거의 반지하와 현재의 공간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과거의 방은 늘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옆집의 소음이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고 깨끗한 통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햇빛은 마치 따뜻한 물처럼 내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내 몸에 엉겨붙었던 반지하의 눅진한 습기가 햇살에 의해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깊게 쉬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테라스로 나섰습니다. 발 아래는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욕망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취감보다는 차가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그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오직 이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복수가 완수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나는 냉정하게 민중과 지은의 몰락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내가 익명으로 흘린 고위험 투자 정보에 그들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신화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모두 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곧 절망에 빠질 것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의 돈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과 영혼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들이 살고 있던 호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정보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유도할 마지막 단계, 즉 함정을 설치할 때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거짓 희망을 던져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지은이 평소 그렇게 자랑했던 명품 브랜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늘 탐내던 악어 가죽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묵직한 가방을 손에 들었을 때 차가운 가죽 냄새와 금속 장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가방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몰락을 확인시켜줄 심리적 우위였습니다. 지은의 자랑과 허영심이 산산조각 날 순간을 상상하며 나는 씁쓸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가장 선망하던 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최고급 와인의 향. 이 모든 것은 며칠 전 내가 마주했던 눅눅한 반지하 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는 접시 위에 놓인 섬세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나는 익명의 휴대전화로 며느리 지은에게 첫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아직 도와줄 사람이 있다. 몇 년 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잔인한 무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나를 노인 취급하며 쓰러지라고 했었죠. 나는 그들에게는 절대로 진정한 도움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인뿐이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작은 희망의 불꽃에 온 영혼을 걸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두 번째 문자. 짧고 명료했습니다. 강남 XX 건물 펜트하우스의 새로운 주인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복수의 장소를 명확히 지목한 유인책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 그들은 이 새로운 건물주가 엄청난 자산가이며 구원자일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지만 다음 단계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에 화려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호출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10초, 20초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초조함과 간절함이 건물 로비 전체를 채우도록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이 바로 복수의 전율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나는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며느리가 나에게 칠순 잔치 옷이라며 윽박질렀던 그 낡은 한복 대신 가장 고가의 디자이너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나의 갑옷이었습니다. 드레스 위에는 지은이 탐내던 보석들이 차가운 빛을 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CC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민준과 지은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처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었고 지은은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불안한 눈빛으로 엘리베이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버려졌던 노인이 아니다. 나는 내 어머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4억 원 갈취와 반지하 굴욕에 대한 대가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 발에 채워진 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변신한 나를 그들이 절대 알아볼 수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그들의 비참한 절망이 기다리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역전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전신 거울에 비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도도한 눈빛, 비싼 옷과 보석이 주는 위압감. 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잠시 멍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을 위한 무대 장치임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준과 지은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나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나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구원자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변신한 나를 보고도 건물주 투자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시어머니 순자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나 풍기는 초라한 노인으로 이미 지워졌으니까요. 나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발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가장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공손한 태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문자를 받고 얼마나 희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숨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은은 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그녀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 투자에서 너무 큰 손실을 봐서요. 부디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4억 원을 빼앗기고 반지하에 버려졌을 때 이 며느리가 나에게 보였던 냉소적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녀의 굴욕적인 모습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나는 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급하다니 사연은 딱하군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어떤 돈으로 투자한 겁니까? 민주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지은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전세금으로 투자했습니다. 마지막 유산이라 생각하고 불리려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말.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서 깊은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지옥은 이들에게 단순한 투자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안 됩니다.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나는 억지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마도 지은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전세금이라. 나는 말을 천천히 일부러 끊어서 이어갔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당신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작은 희망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민준 역시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나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내 몸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무게가 바로 나의 복수였습니다. 나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밝혔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마치 조각상처럼 충격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동공이 확장되고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충격이 너무나 극명하여 나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사억을 가로채고 노모를 반지하에 버렸던 그들의 잔혹함이 그제야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은이 한때 나에게 소리쳤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며 을조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럴 수는 없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었죠? 이제 누가 누구를 신고해야 할까요? 지은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주는 아버지의 점퍼를 팔에 걸치고 서 있는 나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헛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아.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나를 반지하에 버렸지 않느냐? 그때 내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하느냐? 민주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고개를 숙이고 내 앞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눈앞에 던져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들의 아파트 경매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이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들은 서류를 보자마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간절한 구원 요청이 아닌 생존을 위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내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비틀어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경제적 힘의 최종적인 크기를 통보했습니다. 이 건물은 내 돈 70억 원으로 샀다. 그 돈은 너희들이 내게 줘야 했을 이자와 너희가 탕진한 돈의 몇 배가 된다. 너희는 이 건물에서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 지은은 그대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주는 엄마 라고 외치며 내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이제 어떡해요? 엄마.
그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의 모든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민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버려진 노인이다. 너희는 나를 반지하에 내던졌다. 이제 와서 엄마를 찾지 마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민준과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 감정적인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CCTV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 속 민준과 지은은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민준에게, 민준은 지은에게 파멸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반지하에서 당했던 모든 굴욕이 이 순간으로 보상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만 내 심장을 채웠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텅 빈 감정의 구멍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한 고통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옷방에 걸려있는 남편의 낡은 점퍼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젠 당신 몫까지 내 칠순 잔치를 시작할게.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민준과 지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나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음 챕터의 응징 계획을 냉철하게 머릿속으로 점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햇살이 유난히도 무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가장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그 쓴맛이 지금 내 속을 지배하고 있는 냉정한 만족감과 묘하게 어울렸지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참으로 지독한 인생입니다. 민준과 지은은 더 이상 그 화려했던 아파트에 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통지서가 문에 붙은 순간 그들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투자 사기에 휘말려 생긴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민준은 다니던 직장에서도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짐을 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년 전 내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하 쪽방으로 쫓겨났던 그때 내 다리는 힘없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의 굴욕감이 지금 내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반지하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환기도 되지 않는 쪽방이었어요. 비좁은 공간에 둘이 몸을 누이기도 힘들었죠. 매일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방의 탓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제 와서 나만 탓해? 당신 엄마한테 빌붙어서 살 때가 좋았지? 두 사람의 목소리는 희미한 쪽방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익명의 제보 채널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쪽방의 열악한 내부 사진, 며느리가 새벽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초췌한 모습, 그리고 민준이 허름한 차림으로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사진까지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절망이었습니다. 특히 지은은 이전의 사모님 생활과는 정반대인 고강도 막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손은 거칠게 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하얗던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년이 나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파출부 딸, 시궁창 냄새 나는 것. 그 단어들이 지금 이 고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내 비서가 회색빛 우편물 다발을 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민준과 지은.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가치조차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멍했습니다. 나는 편지 다발을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잡힌 종이 뭉치가 구겨지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대로 몸을 돌려 서재 한쪽에 놓인 거대한 황금색 쓰레기통에 편지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건 모욕에 대한 대가입니다. 울분이 터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내 지난 10년의 고통이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수의 완성이 가져다주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 그리고 냉정한 단절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익명의 채널을 통해 민준이 일하는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멀리서 그가 나를 보지 못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 잘생겼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깨가 축 처진 초췌한 중년 남자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참.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즉시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연민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줬던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4억 원을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고통을 겪어야만 진정한 삶의 가치와 타인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방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남편의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솔로 점퍼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삶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비로소 평화로운 내일의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요함. 그것이 내가 새롭게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나는 남편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하게 정리된 상태였지요. 그 평화로운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말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무엇이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공사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모진 복수를 완성했다고 해도 그는 내 피부치, 내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등이 하얗게 변하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은이 복도 끝에서 나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화려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점퍼 차림, 푸석해진 얼굴, 그리고 텅 빈 눈빛. 그녀는 내 발 앞에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지은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내 발치에서 처절하게 부서졌습니다. 의사는 민준의 심장이 이미 기능을 거의 잃어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위험하다고요. 지은은 간절하게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맞지 않는데요. 어머님, 핏줄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애원은 순수한 모성애였습니다. 돈과 명품을 탐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저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명의 어머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웠던 얼음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통쾌함? 그런 감정은 이 거대한 공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10년을 미워했지만 결국 핏줄은 끊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시니어 공감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지독한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지나쳐 민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이전에 잘생겼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고통에 찌든 병든 아들만 있었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내가 적합한 기증자였습니다. 수술 당일 나는 마취에 들기 직전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가 없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다. 너는 돈 때문에 나를 버렸고 내 엄마가 필요 없다고 했지. 이제 내가 너를 살리는 건 내가 아닌 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알겠니? 마지막 훈계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에선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고 귓가에는 수술 도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끔한 주사액이 팔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회복실에서 민준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는 내가 기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억울함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였어요. 지은 역시 병실로 뛰어들어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진심으로 감사와 사죄를 표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원해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를 원했는지 반성하라고 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장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살아야 한다. 내 돈을 물려받아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번 돈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 신장은 마지막 기회다. 나는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스스로 자립하여 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펜트하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반지하보다 못한 환경이지만 이전과는 달리 성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소박하게 준비한 칠순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촐한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 화려한 잔치는 없었지만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나는 남편의 낡은 점퍼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점퍼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당신의 노력 덕분에 내가 나를 되찾았습니다. 로또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히 4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젠 타인의 시선이나 돈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나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나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나는 민중과 지은의 삶을 멀리서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진정한 칠순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또가 준 것은 돈이 아니라 나를 되찾을 기회였다.